내일은 청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첫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들은 교육, 취업, 주택, 미래 불안 등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사십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교육도 취업도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 불안도 더욱 커졌습니다. 마스크를 뜻하는 M세대 또는 코로나 세대라는 호칭 자체가 청년의 아픔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오늘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을 위해 21조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기구와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고민에 둔감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청년의 현실과 마음을 더 가까이 보고 들으며 헤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청년들의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도울 본격 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민 최고위원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정부와의 협의와 내부 논의 끝에 업무에 임하기로 결정하신 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주간 평균 71.3시간을 일하십니다.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1.9배에 해당합니다. 그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이라고 합니다. 택배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확대가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늘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2000년에는 24회였는데 2010년에는 25회, 2019년에는 53.8회로 늘었고 올해는 62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폭증으로 과로에 의해서 사망한 택배 노동자만도 모두 7분이나 됩니다. 올해만도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경무를 미리 헤아리지 못하고 미리 헤아리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정부와 택배 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 작업 등의 하루 평균 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류 작업에 인력이 추가되면 업무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또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비대면 사회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와 택배 업계가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마침 우리 당 박홍근 의원께서 분류 작업과 운송 작업을 구분해 택배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준 계약서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도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이동 자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재치 있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도록 이동자재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뵙고 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들도 개천절 집회에 참가하지 마시도록 신도들께 당부하고 계십니다. 버스 회사들도 개천절 집회에 손님을 모시고 가지 말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개천절 집회 계획 자체를 철회해 주시기를 거듭 요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 생긴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두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더 세밀히 파악하고 훨씬 더 세심한 돌봄 지원 방안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긴급 돌봄 수용률이 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합 앱 등을 활용한 돌봄 신청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긴급 돌봄이 더 내실화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 원격 수업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개별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학교에 나와서 원격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선생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공부하니까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의 입에서 학습 능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빨리 보완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냈으면 하고 특히 교육당국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발표된 2020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47.3%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미안하지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개발청 등 8개 부처가 여성 고위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거명했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부처에서는 개방직 직위 채용에 여성 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임원 목표 비율을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습니다.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